설비 같은 거, 그런 위치, 그다음에 번호 타입, 덕트, 어레인지먼트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이제 구상을 해서 이제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에어량하고 그다음에 연소하고 나면 이제 배기가스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배기가스량을 먼저 선정을 하고요. 요 부분이 이제 에어량하고 이제 배기가스량을 이제 선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이제 프레셔 드롭입니다. 그래서 그 뒷장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FD 펜입니다. 펜이고 이게 이제 노통연관식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수간식 부분이에요. 그래서 노통연관식 같은 경우 이게 이제 펜입니다. 펜인데 사이렌사를 보면 되고요. 펜이 이제 에어덕트입니다. 덕트를 이제 공기 열기를 통해서 들어가서 보일러에서 여기서 이제 그 연소를 하겠죠. 연소해서 그 다음에 에코노마이저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가스 에어장에서 이 불뚝으로 스텝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요게 이제 통풍 방식이거든요. 이 통풍 방식은 요 에어 사이드하고 그 다음에 가스 사이드 쪽하고 이제 토탈에서 이제 프레셔 드롭이 이제 얼마 걸리냐에 따라서 요 팬 이제 풍압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각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프레셔 드롭을 이제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이제 이쪽 에어량하고 그 다음에 가스량이 얼마로 가느냐 하는 부분 선정한 다음에 이 프레셔 드롭 각 부분에 드랍 도스죠. 각 부분에서 이제 먹는 어떤 저항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산정을 하고 나서 이제 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런 식으로 에어량하고 가스량을 산정한 다음에 이제 프레셔 드롭을 이런 식으로 이제 산정을 하는 겁니다. 산정을 하는데 이때 뭐 덕트라든지 단파라든지 사이렌사라든지 보일러, 가스 에어프리터라든지 에코노마이저,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하죠. 그 다음에 이걸 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하냐면은 이 컨트롤 방법을 이제 결정을 해요. 과연 어떤 식으로 컨트롤을 할 거냐. 특히 이제 FD 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컨트롤 할 거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방법이 이제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FD 펜은 뭐죠? 단파로 제어를 많이 하죠. 에어량이라든지 아니면 단파로 제어를 많이 하죠. 그래서 단파로 제어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RPM으로서 모터의 회전수 RPM에 의해서 이제 에어 유량이라든지 압력을 제어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덤퍼로 제어하는 방법 중에서 FD 펜 석션 측에서 제어하는 방법이 있고, FD 펜 또 후단 소출 측에서 제어하는 이런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제 그 선정을 하죠. 선정한 다음에 이렇게 선정하고 나면 이때 이제 그 펜하고 모터의 어떤 기본적인 이제 스펙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스택하고, 그 다음에 덕트 부분을 이제 그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타당성 검토를 이제 해요.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럼 맞다 그러면 이제 그대로 가서 구매를 이제 발주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작 시험장을 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뭔가 어떤 타당성이 너무 이제 뭐 팬이 크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 모터의 용량이 너무 커진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부분이 그러면 이건 안 맞는다. 그럼 다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통풍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이제 설계를 하죠. 자, 그 다음에는 아까 부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해서 하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거는 뭐냐면은 이 프레셔 드롭 같은 경우는 이 프레셔 드롭은 이제 여기서 쭉 가는데 보통 이 스택 앞까지는 거의 제로로 가줍니다. 스택 앞까지는. 이 통풍 설계를 할 때 프레셔 드롭은 스택 앞까지는 제로로 가요. 여기서 쭉쭉쭉 10 해서 토탈 여기서 프레셔 드롭이 만약에 100이 먹었다는 얘기죠. 100이 먹었다 그러면 팬 풍압을 100으로 하는데 요 스택은 요 앞은 제로로 가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통풍 프레셔가 이렇게 쭉 가서 요 앞에 가서는 스택의 자기 자연 통풍력에 의해서 따라다니니까 그때 스택 앞을 제로로 해서 이 통풍을 설계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 그 수간식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간식 경우도. 그래서 보통 통풍 설계를 할 때는 스택하고, 근데 단 이제 이건 있습니다. 보면 뒤에 이제 펜에서 이제 좀 얘기하겠지만 풍량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여유를 줘요. 풍압은 21%의 여유를 줍니다. 풍량은 10% 정도 더 여유를 주고 풍압 같은 경우는 21% 정도 여유를. 왜냐하면 풍량의 자승이
풍합하고 같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팬 곡선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유를 주기 때문에 실제 어떤 그 MCR 100% 로드로 쭉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이제 100%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팬에서 카바를 가져서 팬 같은 경우 항상 여유를 주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팬 같은 경우 너무 여유를 주다 보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뭐냐면 저바에서 운전이 안 돼요. 단파가 제어를 못해요. 특히 10%나 15%의 노드에서 제어를 못하고 단파가 특히 액추에이터 부분도 정밀 제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송풍기, FD 팬 같은 경우라든지 ID 팬 같은 경우 항상 적정한 용량을 선정해 주는 게 좋고 적정한 압력을 선정해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모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무조건 풍양하고 풍압을 여유를 많이 주는 게 좋다라고 해갖고 나중에 여유를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전할 때는 뭐 100%만 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전이 50%, 80%, 20%도 운전할 수 있고 그때 10%도 운전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운전이 제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송풍기 항상 적정한 용량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일단 그 풍압 부분. 풍압 손실은 이것도 풍압 설계를 할 때는 풍압 설계도 마찬가지로 연설계 아까 이게 연설계 프로그램으로서 잘 나오긴 하지만은 이거를 이제 수계사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부분을 이제 참고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풍압 손실 같은 경우는 이 관의 직교류 부분입니다. 관의 직교류 부분. 그래서 풍압 같은 경우 보시면 여기 그 관의 직교류, 그다음에 평행류.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달시바 방정식이라고 하죠. 직선 관이라든지 직선 닥터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확대되는 확대관, 그다음에 축소되는 관, 그다음에 이제 터닝되는 180도 터닝하고 뭐 90도 이렇게 터닝되는 그런 부분일 때 그때 풍압 손실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어떤 요 팬이 있는데 여기 덕트가 있고 이렇게 여기 이제 배출이 부분이 있어요. 배출이 부분이 축소되고 확대되고 이렇죠.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직선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아까 관에 여기 튜브가 있어요. 이 튜브 부분이 통과를 하면서 프레셔 드롭이 이제 발생을 하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관의 직교류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제 그 관의 직교류에서 풍압 손실을 계산할 때 요 개수를 곱해줍니다. 여기 보면 FD가 보면 파울링에 대한 보정 개수, 그 다음에 깨끗한 광분일 경우는 0.8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관이 아니고 이제 많이 썼다. 그러면 그거는 오염들에 따라서 조금 더 여유를 주지만은, 그때는 뭐 예를 들면 1.2를 준다든지 1.3을 준다든지 오염들에 따라서 이제 요 개수값을 주겠죠. 네. 그 다음에 뭐 진짜 너무 더러운 어떤 부분이다. 그러면 이제 뭐 그때는 1.5, 1.8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FA, FN, 요 부분 같은 경우는 FX 같은 경우 요거는 뭐냐면 요게 FA가 흐름 각도, 그 다음에 요거는 세로 열수, 요거는 반 배열 보정 개수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그래서 이 뒷장에다가 제가 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 부분 같은 경우는 관 열수예요. 관 열수가 있어갖고 요게 3열, 2열, 3열, 4열 쭉 이렇게 있어서 관열인데 요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조금 잘 보이게 되는데 요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D분의 SL이라고 그래갖고 이 튜브에 보면은 튜브 피치가 있어요. 튜브 피치가 있는데 튜브 피치 길이 방향으로 피치에 대해서 직경을 나눠준 거예요. 나눠준 부분인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보실 부분은 뭐냐면은 이 튜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의 여기 1이거든요. 거의 한 10열 이상 되면은 거의 1에 가깝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걸 의미하냐면은 처음에는 이 개수가 커져요. 처음에 공기라든지 가스가 이렇게 처음에 튜브 첫 열, 2열, 3열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상태가 불안전한 상태가 되죠.
불안정 상태에다가 어느 정도 열렬 이상 지나가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특히 천열, 주열 앞에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흐름각에 대한 그 보정도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여기 튜브가 이렇게 있어요. 가스가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이게 90도일 때, 90도일 때는 여기서 보면 이게 90도거든요. 90도일 때는 1이에요. 1인데 이게 각도가 90도보다 줄어든다. 그러면 점점 이 값은 줄어들죠, 이렇게. 그죠? 뭐 예를 들면 15도다 그러면 이렇게 줄어들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 흐름각에 대한 반열수에 대한 이런 보정 개수를 이렇게 여기다 기입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광분 그 배열 개수입니다. 광분 배열 개수인데 여기서 이 부분 보면은 이게 입이죠, 입이. 입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EL 부분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길이 방향 피치를 직경으로 나눈 거, 폭 방향 피치를 직경으로 나눈 거, 길이 방향 피치를 직경으로 나눈 거. 그래서 요거 해갖고 여기 보면 이제 각 그 레이놀드 수가 있어요. 레이놀드 수는 흐름 상태를 보는 한도 척도죠. 그죠? 레이놀드 수. 레이놀드 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동종성 문의 속도에다가 직경 곱하기 레이놀드 수죠. 레이놀드 수가 흐름 상태 판별을 하기 위해서 레이놀드 수를 많이 쓰거든요. 레이놀드 수는 속도에다가 직경,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동접성 개수. 만약 동접성 개수를 안 할 경우에는 점성 개수를 할 경우에는 여기다 이제 밀도에다가 속도에다가 직경을 곱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레이놀드 수 같은 경우는 흐름 상태의 척도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레이놀드 수 값이 어느 정도 이하일 때는 뭐 충유 상태, 그 다음에 뭐 난류 뭐 이런 식으로 판별하죠.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일반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레이놀드 수값에 따라서 이 어떤 그 개수값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각 배열일 경우하고, 보면 이게 사각 배열이라는 거는 튜브가 이렇게 튜브가 있죠. 튜브가 있는데 가스가 이렇게 흘러요. 이런 사각 배열의 튜브를 쓰는 경우에는 상당히 좀 더러운 거, 예를 들면 뭐 벙컷이라든지 이런 어떤 리퀴드 연료 같은 경우는 더스트 많고 그러죠. 그런 경우에는 삼각배열을 썼을 때는 나중에 어떤 그 파워링으로 인해서 열 전도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안 좋거든요. 그다음에 나중에 어쨌든 간에 통합 손실 어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사각배열일 경우에는 이제 약간 좀 가스가 좀 더러운 이런 상태고, 뒤에 뭐 이제 삼각배열 같은 경우는 이 삼각배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깨끗한 이런 가스가 흐르면서 이게 이렇게 해서 삼각배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삼각배열 같은 경우는 가스가 깨끗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배열 같은 경우는 장점이 이제 사각배열에 비해서 약간 좀 같은 전열 면적에 비해서 조금 더 효율이 높다는 그런 장점은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통합 손실도, 이거는 사각배열에 비해서 통합 손실이 좀 크다는 그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같은 경우는 어떤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요게 적정하다 그러면 이제 그걸 선정을 하는 거죠. 일단 어떻든 간에 가스가 좀 더러운 경우에는 사각배열을 쓰고, 깨끗한 경우에는 삼각배열 또는 사각배열을 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이 부분에 그 계산할 때 여기 보면은 이 파울링에 대한 FD는 파울링에 대한 보정 개수, 그다음에 흐름 각도, 그다음에 이제 회로 열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관 배열 이제 보정 개수를 이런 식으로 각 그 찾아서 이렇게 대입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 NL은 이제 세로 열수입니다. 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과적으로 그만큼 프레셔드로 통합 손실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여기 G 자수는 뭐냐면 속도 자승이에요. 속도 자승인데 일체의 질량 속도라는 얘기죠. 그다가 분의 2 곱하기
중력 가속도에다가 이제 밀도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면 한 가지 알 수가 있죠. 속도가 보면 속도가 이제 이쪽에 위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결론적으로 통합 손실은 이 자승에 비례할 정도로 커진다는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관의 직교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계산을 해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했지만 실제로 계산 부분이 여기가 더 생생하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평행류 같은 경우는, 이거는 평행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써보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FF 마찰 개수에다가 여기 길이를 직경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질량, 유체 질량 속도 자승을 이제 2분의 중력 가속도에다가 밀도를 이렇게 나눠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D하고 L은 관의 직경하고 L은 이제 길이죠. 관의라든지 독트나 이런 길이. 그래서 만약에 사각일 경우에는 사각으로 이제 환산을 해야 되겠죠. 환산을 해서 이걸 이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 FF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찰 개수. 그래서 마찰 개수 같은 경우는 이 뒤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마찰 개수를 레이놀드 수를 일단 구해서 이때 이런 식으로 마찰 개수를 구합니다.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일반적인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한 부분이 아닐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합대 손실 부분 같은 경우는 요 FE 자체에서 1-A2분의 A1 이렇게 자성이라고 요게 이제 FE가 되고, 이거는 이제 처음에 확대 큰 쪽의 속도 자성에다가 이렇게 나눠주는 거고, 확대 손실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 A1, A1은 유리 전면적인데 이건 확대 부분입니다. 적은 데서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축소는 마찬가지로 축소도 이런 식으로 축소 개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거죠. 요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확대되는 부분이죠. 확대되는 부분. 그래서 요 단면적에다가 이제 커지는 단면적.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축소되는 부분. 그래서 여기서 또 구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요게 AL이고 AS예요. 그래서 이 스몰 이게 라지인데 적은 거를 큰 거로 나눠줬을 때 그때 요 값.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확대 부분이 축소 부분이에요. 그래서 확대 부분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축소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고, 확대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쪽이 단면적이 크잖아요. 그죠? 이쪽이 단면적이 작고. 그래서 여기서는 큰 거분에 작은 거를 이렇게 했을 때 이때 면적 비를 해갖고, 그래서 이때 이게 이제 여기서는 확대죠. 확대니까 확대 개수는 요거거든요. 그래서 확대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단면적 비가 0.2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이게 축소된 부분이다. 축소 부분이다. 이게 라지고 스몰이잖아요. 그죠? 단면적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그때 예를 들면 이게 0.3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축소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다 구하면 되죠. 그래서 확대 부분하고 축소 부분은 요 표 갖고 구해도 웬만한 거는 거의 다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터닝 손실 부분이에요. 터닝 손실 부분인데 이거 G1, G2인데 G1은 턴이 180도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터닝이 되게 되면은 180도로 이런 식으로 180도로 터닝이 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속도로 가서 이런 식으로 180도 터닝 됐을 때 그때 이때의 속도를 G1이라고 그러고,
G1이라고 그러고 이때를 G2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거는 G3라고 그러면은 요 속도 자승에다가 요 속도 자승이 요걸 이제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0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요게 이제 G1, G2가 되면은 이때는 이제 G1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터닝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 속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좁혀지면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풍압 손실 같은 경우는 요거 뭐 아까 이 부분 빼고는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흔히 책에서 접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책에서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과연 이제 송풍기는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송풍기 설계 부분을 지금 약간 요걸 좀 펼쳐요. 자, 아까 보일러 열 설계에서 설계를 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때 연료 사용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료, 예를 들면 LNG 연료 같은 경우는 연료 노르말 메타 3승당 얼마 정도의 어떤 그 큰 양이 나오는지 그게 이제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고서 이런 식으로 선정합니다. 물론 수계산으로도 계산을 할 수는 있지만은 아마 그 보일러 효율까지 계산해가기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 수계산도 어느 정도는 계산이 가능해요. 정확하진 않더라도. 그래서 거기서 계산한 것이 이게 이제 유체일 때 그리고 기체일 때 LNG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LNG를 사용하니까 시간당 1818 정도의 노르말 매트 3승의 LNG가 소모가 되더라는 얘기죠. 30톤을 운전했을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LNG를 선정을 하고 나면은 그때 이론 공기량, 다시 얘기해서 1818을 연소시키기 위한 이론 공기량, 노르말 메타 3승당 얼마만큼의 이런 공기량이 나가느냐. 요 같은 게 이제 지금 킬로당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 노르말입니다. 노르말로 이렇게 단위가 약간 잘못됐는데, 왜냐면 이게 LNG를 지금 했기 때문에, LNG 같은 경우는 보통 킬로로 안 하고 이제 노르말로 하고, 벙커시라든지 어떤 리퀴드 연료, 그 다음에 고체 연료 같은 경우는 킬로로 많이 하겠죠. 이건 지금 노르말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10.639가 나왔어요. 근데, 요게 이제 그 MCR 일 때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여기에 상수를 1.1 해줬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이제 이론 공기이기 때문에 실제 공기는 이론 공기보다 과잉 공기가 조금 더 들어가죠. 그래서 LNG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 정도 더 들어가거든요. MCR 기준 때. 근데 벙커시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LNG 같은 경우는 가스다 보니까 연수되는 게 조금 더 연수가 더 적은 과잉 공기가 들어가도 연수가 좀 잘 돼요. 근데 벙커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과잉 공기를 더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벙커시 같은 경우는 약 한 15% 정도. 그래서 공기비가 약 한 1.25가 되겠죠. 그 다음에 LNG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2. 그래서 10% 정도 여기 더 가져서 여기서 이론 공기에서 요거 과잉 공기를 이제 곱하니까 이렇게 실제 공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기량을 구해서 요게 이제 그 단위 노르말 매트 3승당이 이제 그 공기량이니까 이거를 연료량으로 이제 곱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 이제 실제 총 에어량이 이렇게 나오겠죠. 에어량이 필요한 양이 21,273 노르말 매트 3승 퍼 아워 시간당 이 정도의 공기량이 나오겠죠. 그렇죠?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이거는 이제 노르말입니다. 노르말하고 액츄얼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그죠? 노르말 같은 경우는 0도씨, 그죠? 표지 상태인데 액츄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온도를 이제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가끔 최적 나타날 때 보면은 노르말 붙어 있는 거 있고 노르말이 안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N 안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거는 N이 붙어 있고 N이 안 붙어 있는데 N이 붙어 있는 거는 이게 0도씨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환산된 부분이. 그래서 대부분 연료 같은 경우는 연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노르말로 많이 표현을 하죠. 실제로 현장에서 측정되는 건 뭐로 측정이 돼요? 액츄얼 측정이 되죠. 그래서 액츄얼 측정되는 부분을 다시 노르말로 환산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건 노르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노르말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때 외기 온도가 여기 38도였는데 뭐 온도가 없다 그러면 그냥 20도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풍량에 따른 여유.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꼭 필요한 게
꼭 필요한 게 요거였었단 말이에요. 요거였는데 이제 어떻게 10% 정도 더 여유를 준 거죠. 풍량은. 풍압 같은 경우는 21%의 여유를 준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풍량은 10%인데 풍압은 21%가 풍량의 자승이 풍압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유가 풍압은 21% 이렇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다음에 송풍기의 효율은 이제 70%를 봤는데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송풍기 효율이 좀 더 맞았죠. 그래서 차라리 이거 70% 일단 받고 특별하게 없는 경우에는 일단 그 70%로 일단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윈드박스 쪽 뭐 이런 부분인데 이거 여러 가지 이거는 계산을 하지 말고 이거는 항상 그 버너 메이커에 버너 메이커마다 자기네들 어떤 표시가 들어져 있어요. 버너 윈드박스에. 그래서 이거는 버너 메이커 데이터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다가 여유치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그대로 그 값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출 측의 합계가 아까 여기서 바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풍량을 여기다 요거는 뭐냐면 액츄얼입니다. 온도를 이제 보상을 해야죠. 아까는 노르말이었으니까 온도를 보상을 보상해갖고 이때 온도가 아까 38도에다가 온도시 그 1도씩 상승할 때마다 최적이 273분의 1 정도 팽창을 하죠. 그래서 그 값을 곱해진 거고 그 다음에 송풍기 풍량을 보통 호칭할 때는 보통 이제 분당으로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인데 이걸 분당으로 이렇게 환산하니까 60을 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계속해서 실제로 풍량이 444 메타 3승 노르말이 아니고 메타 3승 액츄얼입니다. 퍼 미니트입니다. 분당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 송풍기 풍량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보통 이제 5라는 얘기 단위를 끊어줘요. 그래서 444인데 450으로 이렇게 선정합니다. 송풍기 풍량은 이런 식으로 선정해요. 풍량 선정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풍량은 다시 여기서 처음에 여기 사용하는 연료량을 처음에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연료 노르말 메타 3승당 또는 유체 연료일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그때 공기량이 얼마냐 이론 공기량이 얼마냐 하는 거 선정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게 이론 공기 갖고 여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공기비를 또 곱해줘야 되겠죠. 공기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 송풍기 풍량은 여유를 10% 주고 그렇게 해서 딱 구하면은 끝 단위가 예를 들면 4나 5로 끝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5를 더 내리진 마세요. 내리지 말고 더 여유를 줘야죠. 그래서 뭐 440가 나왔으면 여기 450을 풍량 선정하는 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풍압 선정하는 거는 풍압 선정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풍압 선정하는 것도 FD 팬 쪽에 보면 석션 측에 이제 사이렌사가 있어요. 사이렌사가 있으면은 사이렌사에다가 아까 풍압은 21%의 여유를 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21% 사이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건 그대로 봐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덕트 부분은 FD 팬에서 이제 벤츄리 쪽으로 가는 덕트 부분 흉미래 쪽. 덕트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일반적으로 짧은 거리 이렇게 크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5 내지 10 정도를 주세요. 덕트 같은 경우. 어떤 경우 보면은 직선 덕트 같은 거 있잖아요. 덕트가 기니까 엄청 그냥 프레샤들이 많이 걸릴 거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걸 간단히 계산해 보면 이 덕트 같은 경우도 아무리 길 것 같지만 직선 곡선이 없고 이러면은 거기서 풍압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한 해에 한 2, 30 걸릴 거예요. 근데 실제로 프레샤들이 많이 걸리는 거는 어디서 많이 걸리느냐? 보일러라든지 뭐 어떤 이퀴프먼트들 보일러라든지 에코노마이저라든지 공기열기라든지 이런 데서 실제로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덕트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있게 이제 힘을 주는 겁니다. 힘을 줬고 그때 이제 여유를 줘서 1.2를 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벤츄리 부분 같은 경우도 약 한 20mm AP 정도 받았어요. 벤츄리가 뭔지는 알죠? 벤츄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오일 프로메터라든지
뭐 급수 같은 경우 수량제 하듯이 에어도 흐르는데 에어 양을 측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에어량을 측정하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벤츄리를 에어를 측정을 해요. 뭐 벤츄리 말고도 다른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벤츄리 원리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어떤 압력 1하고 2하고 어떤 차압을 형성시켜요. 차압을 형성시켜서 이 차압에 의해서 이량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 베르니 방정식을 그냥 이용한 그런 형태입니다. 벤츄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벤츄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풍도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도 벤츄리에서 이제 그 윈도박스까지 그때 또 이제 그때 한 10 정도 줘갖고 여기를 줘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공기열기 같은 경우는 뭐 거기 데이터 나오는 거,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도 쭉 이제 데이터 나오는 거를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윈도박스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버너 메이커의 이런 자료를 봤습니다. 버너 메이커의 자료를 받는 게 좋아요. 버너 메이커마다 이 프레셔 드롭이 다 다릅니다. 왜냐면 연소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프레셔 드롭이 막 250ml 이렇게 먹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버너 메이커 같은 경우는 180 막 그 정도만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자료를 안 받고서 막 팬을 설계했을 때 너무 과잉 설계하다가 나중에 혹시 그 풍압이 너무 부족해갖고 연소가 안 되고 거꾸로 파임이 막 거꾸로 역으로 친다든지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를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꼭 뭐 팬을 선정해놓고 팬은 기존 거 해놓고 번호를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위험합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통풍 바란스는 항상 검토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번호 자료를 받고요. 그 다음에 그래갖고 토출 쭉 합계를 쭉 하니까 이 정도 됐어요. 근데 앞에 사이렌사 30까지 플러스 하니까 공기측의 합계는 303mAh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가스칩 같은 경우는 보일러 본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다 연석기에서 나온 자료들이에요. 에코노마이저라든지 이런 것들 다 나와서 이런 식으로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쭉 선정을 해서 덕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21% 정도 여유가 있고요. 이렇게 쭉 해서 그러면 이제 풍압이 이렇게 나오겠죠. 풍압이 나와서 여기 풍압이 나오는데 풍압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이거는 지금 풍압이 정압입니다. 정압이니까 이 동압 이거에 한 10% 정도 가져갖고 정압 이렇게 해서 요 토탈을 다 플러스하면 이제 전압이 되겠죠. 전압. 그래서 전압이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갖고 이 통풍기에서 풍압하고 풍량이 구해지니까 여기에 풍압에다가 풍량, 에다가 6120에다가 송풍기 효율이 70%라고 했죠. 해주면은 이때 전력이 나오는 62.1kW가 나오죠.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제 못하는 여유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10% 정도 여유를 주니까 68.3이 나오고. 근데 68.3이라는 모타가 없죠. 그죠? 그래서 모타 표를 이렇게 뒤에 보면은 모타 표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60kW 다음에 75죠 바로. 그러면 모타는 75kW를 써야 되겠죠.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100마리 쓰겠죠. 그래서 여기서 75kW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100마리. 이런 식으로 이제 송풍기 풍량, 풍압, 그 다음에 이런 모타를 이렇게 산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송풍기 이제 그 구매를 할 때, 이제 구매 사양서인데, 이건 제가 그냥 참고로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로 보세요. 그래서 송풍기, 구매를 이제 요청할 때, 구매 사양은 이런 식으로. 펜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아까 FD 펜 있고, ID 펜 있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FD 펜 이렇게 마침을 하고, 그 다음에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터보 타입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옥내에서 할 거냐, 오게라 할 거냐, 또 옥내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쭉 송풍기를 이제 구매 사용할 때 이건 이제 하나 예를 들었는데 더 좋은 거 있으면 더 좋은 걸 쓰셔야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보일러 메이커라든지 뭐 이런 걸 하는데 또 직접 발전할 수도 있겠죠. 보일러 메이커의 어떤 데이터를 가져가서 삽입할 경우 있는데 웬만한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에 한꺼번에 전체 개런티 때문에 한꺼번에 구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이제 이런 식으로 펜 사용을 좀 그 다음에 이제 굴뚝 부분입니다. 스택 부분인데 아까 스택 그 전단까지를 거의 제로로 보라는 이유가 뭐냐면
불뚝 부분인데, 이 불뚝 같은 경우는 이 필요한 연료량이 이제 예를 든 겁니다. 3,443이었어요. 그래서 연료 1kg, 이건 이제 그 리퀴드 연료 썼는데, 연소가스량이 3.43. 이거 이제 액츄얼입니다. 그래갖고, 실제 총 그 가스 볼륨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가스 쪽의 속도를 한 20m/s로 봐준 겁니다. 그 다음에, 스택 인넷 온도가, 절대 온도로 473K. 그 다음에, 섭취가하면 200도시죠. 그 다음에, 스택 높이는 20m. 그래서 그때 이제 과연 어떻게 설계를 하겠냐는 건데, 이것뿐만 아니고, 배관 같은 거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관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쓰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연속 방정식이라고 해갖고, 보통 이제 풍압 같은 경우 쓸 때는 이제 베르니 방정식이 있습니다. 베르니 방정식을.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유량이라든지, 직경이라든지, 속도를 구할 때는 연속 방정식을 쓰죠. 그 다음에 물론 베르니 방정식 같이 하죠. 그래서 간단해요. 유량에다가, 단면적에다가, 속도를 곱하면 돼요. 간단해요. 그래서 속도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속도는 유량을 이렇게 단면적으로 나누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런 굴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굴뚝 같은 경우도 굴뚝의 직경을 구하고 싶다. 아까 속도는 제가 20m/s 정도. 이게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속도를요. 굴뚝 스텝 속도를 8m/s 또는 더 낮게 줬어요. 요즘은 그런 추세가 아니고 속도를 낮추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느려지면 어떠해요? 직경이 커져요. 커지는 어떤 단점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요새 이제 그 가압 통풍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속도가 빨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속도가 느려졌을 때는 스택이 너무 커지는 비대점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맹점은 뭐냐면 이 벙커시라든지 이런 어떤 안 좋은 이런 더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속도가 느려지면 스택이 쭉 올라가다가 그 앞에 툭 떨어져요. 근데 이거를 스택을 빠르게 해주면 스택에서 쭉 빠져나가면서 그대로 막 확산되고 확산 속도가 상당히 커지죠.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의 이제 대기로 이제 물론 분사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이 스택 속도를 약간 빠르게 해주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m/s 같은 거 상당히 빠르다라고 하는데 물론 빠를 수 있는데 그런 그런 부분도 있고 자재비가 또 많이 들어가요. 속도가 너무 느리고 옛날에는 이제 8m/s로만 설계를 하고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0m로 제가 가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속도는 이런 식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스택 직경 구하는 거는 이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서 단면적 같은 경우는 직경 원통이니까 4분의 파이 d 사승이라는 그죠? 4분의 파이 d 사승이라는 지우된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아까 유량은 단면적에다가 속도를 곱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단면적 같은 경우는 단면적은 원통 같은 경우는 4분의 파이 d 사승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요 D, 요거를 이쪽으로 대입하면 4분의 파이 d 자승은 유량을 속도 나눠줍니다. 그래서 D는 4 곱하기 Q의 파이 곱하기 9인데 여기서 이제 D 자승해야 되니까 D였을 때는 D로 했으니까 누출시가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유량이 이제 최적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질량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유량은 지금 시간 단위였어요. 속도는 메타/s 입니다. 그러면 이 어떻든 간에 위든 아래든 간에 어느 하나를 통일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메타/s 부분을 통일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일을 시키니까 여기서 3600초죠.
1시간에.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이제 체력일 때가 그렇고 여기에 만약에 질량일 경우에는 여기에 기체적으로 이제 또 곱해져야겠죠. 그래서 간단해요. 이거에 연속 방정식 여기에서 그냥 이거 뒤 그냥 끄집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속도 알죠? 10m/s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자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곱해주면 바로 직경 나오죠. 스택의 직경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그 다음에 스택에 나오는 어떤 풍압, 여기 어떤 그 스택의 이온 통풍력 같은 경우는 대기 온도하고 그 다음에 이 스택 내의 가스 온도하고 비중 차예요. 비중 차고 그 다음에 높이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그건 간단합니다. 뭐냐? 이거 이거 왜 그렇다 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355 곱하기 높이에다가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대기 온도가 20도니까 절대 온도로 환산하면 270 원래 273.5잖아요. 273. 200 그냥 273으로 합시다. 273 플러스 20도 하면 293이죠. 그 다음에 이 배가스 온도 이게 200도니까 절대 온도라면 873. 그죠? 이거 그냥 바로 계산해주면 돼요. 이거 20m. 그러면 스택이 결과적으로 높으면 높을수록 통풍력은 더 이온 통풍력은 커지는구나. 그죠? 그래서 스택이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쭉쭉 잘 빨아들이죠. 그죠? 근데 또 한 가지. 그러면 과연 20m의 스택 갖고 통풍력이 얼마였냐? 보십시오. 계산해보면 약 한 9.2mmH예요. 그럼 40m다 그러면 얼마 됐습니까? 한 20mmH 정도밖에 안 되죠? 우리 팬 얼마입니까? 아까 한 500mmH만 됐었잖아요. 보일러에서 걸리는 거. 그러니까 이 스택으로 해서 만약에 자연 통풍력이 한다고 그러면 스택이 엄청나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스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근데 또 한 가지는 스택 앞에 0으로 주는 거는 뭐냐면 이 자연 통풍에 의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자연 통풍에서 이제 확산되라는 계획입니다. 지금 다른 거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이거 결과적으로 해서 스택 직경을 구할 때는 이게 결론적으로 아까 요겁니다. 여기 F가 이런 것들 다 계산한 거거든요. 여기다 이제 F를 이제 좀 대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결론적으로 요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스택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보면 간단하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적으로 어떤 열관리 체계관 이런 데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다음에는 펌프 부분 같은 경우도 보니까 뒤에 여러분들 교재에 또 별도로 또 이사님 또 교육하는 부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펌프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보일러 쪽에 용량하고 그다음에 압력하는 부분만 조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MPSH 리콰이드라든지 MPSH 어베일러블 같은 경우도 나중에 뒤에 또 강의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상세하게 일단 안 하고 보일러 펌프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조금 제가 좀 검토를 하고. 자, 그래서 보일러 급수 펌프는 그럼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급수 펌프 같은 경우는 이 보일러 증발량이 MCR 100%일 때 이때 30톤이었어요. 지금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같은 용량 갖고서 자꾸만 이제 제가 검토를 하는데 서로 이제 연관이 되도록 하려고 그렇습니다. 피곤하시죠?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점심 식사하셨겠다. 온도도 그냥 아주 그냥 딱 좋은 온도겠다. 그죠? 더구나 또 그냥 그동안에 현업하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이 했는데 또 모처럼 만에 또 휴가 갔기도 하고, 그죠? 안 그래요? 자, 많이 피곤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요
3일 상당히 소중한 시간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제가 학생들을 저는 가르치거든요. 저는 이제 또 저 한국산업술대학교 경영교수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일러 쪽으로 제가 이제 일을 했어요. 그때도 보면 이제 학생들이 보면 저희 주로 이제 주간에는 제가 안 되고 이제 회사 끝나고 나서 야간에 이제 주로 가르치는데 학생들 보면 참 안 됐어요. 저녁에 와서 그냥 딱 조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방법을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할 때 보면은 저는 시간을 다 안 채워요. 잘 안 채우고 딱 그날에 할 거 핵심적인 거로 딱 보고만 해요. 그래서 물론 학생들이 어떤 그 반응도 보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강의가 3시간 있어요, 보통. 제가 강의가 3시간인데 3시간을 잘 안 하고 거의 한 2시간 정도까지 거의 끝나요. 근데 특히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10시 넘어서까지 막 이렇게 하니까 많이 피곤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에 집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같은 집에서 이렇게 하고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꼭 그렇게 일단 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보면 참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대신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미리 이제 어떤 교육자를 좀 주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 그 졸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더라, 장사가.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피곤하신데 뭐 조금 남았으니까 이거 나머지 피서 마무리 이렇게 할게요. 자, 보일러 급수 펌프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보일러 급수 때는 보일러 증발량이 이렇게 30톤이었어요. 30톤이었었고 이때 이제 연속 불호량이 한 2%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이거 이제 보다가 토출 개수 해갖고 10% 정도 예를 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토출량이 불호량하고 요거하고 다 플러스해서 토출 개수까지 하니까 약 34.7톤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토출량을 구하는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펌프를 구할 때 이게 그 미니멈 프로 리턴 되는 양이 있어요. 펌프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니멈 리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오리피스를 썼을 경우에는 그 부분도 감안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오리피스가 아니고 어떤 다른 어떤 릴리프 밸브나 이런 걸 썼을 때는 이제 그 부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오리피스일 경우에 이제 그걸 이제 감안을 했어요. 감안을 해갖고 하니까 여기 한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총 토출량. 총 토출량이 나오는데 이렇게 토출량이 나오게 되면 이때 이쪽 전체 여유에서 계산하니까 약 한 38.7톤이 나오죠. 37톤이 나오는데 이때 39톤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토출 압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출 압력 같은 경우도 보일러의 압력을 먼저 딱 선정을 해요. 압력이 지금 이제 운전 압력이 14kg다. 그러면 이 압력 부분부터 보일러 압력 부분부터 해서 쫙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일러에서 이제 절탄기에서 뒤에 이제 컨트롤 밸브에서 쭉 해서 나중에 펌프까지 이렇게 쭉 가서 그래서 이 펌프의 보일러부터 펌프 후단까지 이제 얼마 정도 걸리느냐 그거를 지금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걸 이제 계산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얘기입니다. 보일러 압력이 14kg일 때 그때 이제 요 보일러의 어떤 그 비중이 이제 0.8이래요. 그렇게 하고 그때 펌프에서 이제 스팀드럼까지 높이가 3.7m죠. 그래서 요거는 압력은 이제 수압으로 이렇게 서로 이제 환산을 하는 겁니다. 환산을 해서 어느 하나로 통일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배관 저항도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3.7m를 압력으로 환산하면 비중으로 10에다가 비중 곱해갖고 10으로 나누니까 여기 약간 0.35kg가 되는 거죠. 킬로그램 per 센티미터라서. 그 다음에 배관 저항은 여기서 보시면 여기 참고로 제가 넣어놨어요. 30m, 배관이 30m일 경우는 직선 배관이 30m일 때는 약 한 배관 저항은 한 0.5 정도 주고 30에서 50m일 때는 1. 그 다음에 50m 이상일 경우에 한 1에서 2.5 정도 이렇게 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요 배관 저항에다가 그 다음에 급수 가열 뭐 저항 이런 거 지금 없으니까 생략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수 제어 저항, 컨트롤 밸브가 되겠죠. 컨트롤 밸브 같은 경우는 1을 줬는데 실제로는 컨트롤 밸브 같은 게 한 1 정도는 아니고 한 0.5나 뭐 좀 되겠죠. 근데 일단은 여기는 어떻든 간에 컨트롤 밸브가 어떤 게 선정이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1 정도 여유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절탄기 저항, 그래서 1 정도. 그 다음에 오리피스라든지 기타 부분, 그 다음에 밸브. 그래서 토출 압력을 쭉 다 플러스 하니까 상용 압력 커버에서 18.3이 나왔죠. 그래서 19kg 이렇게 압력을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토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흡입 부분. 흡입 부분은 이제 8기기를 사용했을 때 8기기의 압력이 0.23kg였어요. 그 다음에 급수 온도가 105도였고, 이때 급수 기준이 0.95였었고, 그랬을 때 MPSH 리콰이드 값 자체가 이게 한 4.9 메타입니다. 그 다음에 어벨브 값은 이제 6 정도였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그 배관 저항하고 이래갖고 이런 식으로 쭉 구하게 되면은 흡입 저항 같은 경우가 약 한 그 5.2. 그래서 8기기로부터 펌프 축심까지 11.2m.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MPSH 그 어벨러브 값과 리콰이드 값인데 어벨러브 값이 이게 당연히 커야 되죠. 커야 되고 보통 리콰이드 값에 한 1.3배 정도 이상 되줘야 되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펌프에 어떤 무리 없이 일단은 흡입 부분은 된다. 그래갖고 디에레타 높이가 만약에 이게 만약에 MPSH 그 어벨러브 값이 리콰이드 값보다 그렇게 차이가 없이 이렇게 됐을 때는 나중에 디에레타 높이를 더 올려줘야 돼요. 수다부터 많이 크게 해줘야지. 만약에 속선치 그렇지 않으면 캡틴 현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부분 아마 나중에 또 MPS 특각에 대해서는 아마 무선부터 교육이 있을 테니까 좀 여기까지는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총 그 흡입 압력이 0.8 정도 되는 거죠. 0.8 정도. 그래서 실제 흡입 압력이 0.8 정도 밀어지고 토출하니까 실제 토출 압력은 여기서 아웃해서 이제 인을 빼주니까 18.2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갖고서 축동력을 이제 구하는 거죠. 모터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펌프 효율을 60%로 받고 그때 전체 축동력이 38.7이라는 거죠. 3.7이니까 7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여유를 주죠. 여유를 10% 정도 이렇게 여유를 줘서 그때 37kW 정도가 되는 거죠. 37kW가 되니까 이때 모터 부분을 아까 모터 부분을 37kW가 있으니까 네, 딱 쓰면 되죠. 만약에 37kW가 37.5 나왔다 그러면 뭡니까? 45까지 가야죠. 그래서 이거는 특히 급수 유량하고 압력을 선정할 때 잘못 선정하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정확한 값을 선정이 돼야지 37.12 나왔다는 얘기 깨름직하죠 이거. 37쓰기도 그렇고 또 45시간이 너무 크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펌프 유량하고 압력을 선정할 때는 항상 조금 더 신중히 되도록이면 정확한 값을 놓치는 좋겠네요. 근데 어떻든 간에 그 값보다 계산치 값보다는 적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펌프는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하는데 펌프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어떤 피초 곡선이라든지 MPS 리콰이드까지라든지 어떤 이런 피초 곡선하고 이제 효율 곡선 있죠. 근데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펌프 같은 경우가 아까 이게 이제 유량이고 이게 이제 압력인데 유량하고 압력 부분에서 이 유량의 자생이 이제 이게 압력이라는 거죠. 여기서 실제로 이 커브 곡선에서 10% 정도 더 여유를 줬어도 유량은 10% 정도 여유 주는 거지만 압력 같은 경우는 21% 여유를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제 절탄기의 그 안전밸브 선정 방법인데요. 자, 절탄기의 안전밸브 선정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이 절탄기에 흡수하는 열량이 있어요. 열량이 있는데 이 절탄기 들어오는 온도, 그 다음에 절탄기가 이제 가해서 나가는 온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엔탈피로 한 사람은 이게 현열이니까 거의 이제 그 온도랑 그 거의 포화수 엔탈피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거 인하고 아웃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평균을 이렇게 산정을 해요. 엔탈피 평균 산정하면 161.47 나오죠. 그 다음에 이 그 보일러 40.8kg에 대해서 이때 포화증기 엔탈피 부분을 이제 이렇게 산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포화증기 엔탈피에서 요
요 온도 차에 의한 엔탈피, 요 평균 엔탈피를 빼주면은 요게 나오겠죠. 507.6가 나올 겁니다. 나오면은 요거 갖고서 이 열량을 나눠주면은 요 스타트 밸브, 절탄기 안전 밸브 용량이 이렇게 판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샘플로 한번 이거를 계산해 보면 조금 이거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절탄기인데요. 절탄기 부분 같은 경우 요거죠, 절탄기. 요게 이제 절탄기에 대한 이제 그 서머 칼큘레이터인데 이거 보면은 이때 흡수한 열량이 약 86만 2,010이에요. 흡수 열량이. 이거죠. 요 열량을 일단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급수가 130도가 150도로 나갔어요. 130도일 때 엔탈피가 130.87. 그 다음에 아웃렛 나가는 게 159.04예요. 요거 플러스 요거에서 나누기 한번 했어요. 얼마나? 자, 요거 계산하니까 제가 계산하는 게 있는데 144 정도 나오거든요. 144 나오고 그 다음에 이때 압력 포화증기 엔탈피가 얼마냐면 669.14가 나와요. 669.14가 나오는데 669.14에다가 144를 빼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524가 나옵니다. 524 나오죠. 524에서 요거를 나눠주면은 이걸 524로 나눠주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1644kg/hr, 약 한 1.6톤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절탄기 보일러 용량이 30톤짜리거든요. 30톤짜리에 절탄기의 안전 밸브 쓸 경우에 한 1.6톤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그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 절탄기의 안전 밸브를 써주는 경우도 있고 또 안 써주는 경우도 있고 적은 난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보통 절탄기를 디자인할 때는 이게 포화증기 온도까지 올라가지 않게 다 디자인을 해요.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연료 배관 선정하는 방법. 연료 배관 선정하는 방법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연속 방정식 있잖아요. 연속 방정식. 유량은 단면적에다가 속도 곱한 거다. 그죠? 그러면 이거 연료 배관 선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스택 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뭐라고요? 4분의 파이 D 자수는. 그러니까 D는 이거 똑같아요. D는 Q를 속도를 나눠주고 4분의 파이 D 자수니까 곱하기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0. 그죠? 자수니까 루트 수이고. 이렇게 구해주면 돼. 여기서 뭐만 알면 돼? 속도만 알면 되고, 이게 이제 뭐 매스 프로가 돼 있다면은, 만약에 리퀴드 연료 같은 경우 매스 프로가 돼 있다 그러면 뭡니까? 기체적만 알면 되죠. 기체적만 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뭐 배관 선정하는 건 뭐 복잡할 거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지금 이 식이 그겁니다. 이거 이 식도 다 그거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 속도를 일반 LNG 연료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30m/s를 주어진다고, 오일일 경우에는 5에서 2m/s인데 이거는 조금 더
벙커시라든지 점도가 좀 큰 것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속도를 더 낮게 주세요. 가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이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배관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속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계산합니다. 그래서 디젤 같은 경우 하나 예를 든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라인 사이즈가 50A고 라인 사이즈가 라인 사이즈가 50A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젤을 썼어요. 그때 유량이 3,400이었다는 얘기죠. 그때 기체적이 이거였어요. 그러면 이거 그냥 그대로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이때 디젤 같은 경우는 속도를 1m/s 줬습니다. 1m/s. 그렇게 해서 하니까 사이즈가 얼마냐면 36.5가 나와요. 근데 50A 파이프 같은 경우는 내경이 얼마냐면 49.3mm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1m/s로 해서 배관하니까 36.5니까 그러면 거꾸로 요 기준의 속도를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죠. 속도를 계산하니까 얼마냐면 0.5m/s가 나온다고 해요. 실제로 한 1m, 한 1.5m니까 상당히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관 이렇게 선정하는 거는 뭐 간단해요. 이런 식으로 선정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배관이든 뭐 스택이든 선정하는 것은 거의 이 연속방을 큐는 AV 요 하나만 큐는 AV 어떤 거든지 그걸 적용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래기도 마찬가지로. 자, 그 다음에 공기열기 절탄기 설계 시 저온 무식 배기가스 원도.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사실은 우리 보일러 쪽에 그 저온 부식, 고온 부식인데 저온 부식이 사실은 재미있습니다. 저온 부식은 이거는 예측을 못해요. 예측을.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대기 중에서 어떻습니까? 대기 중에서 이렇게 녹슬고 이런 것들 그거는 뭐 시간이 되면서 이렇게 크게 위험성이 없습니다. 저온 부식 같은 경우는 한번 저온 부식 딱 걸리면은 이건 뭐 6개월이 아니라 뭐 심한 경우에는 이상계열 내지 그냥 추가 빡빡 날 수가 있어요.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저온 부식고. 자, 그래서 저온 부식은 연료 중에 유황 성분이 존재하는데 유황 성분. 그래서 황 성분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LNG만 쓰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저온 부식보다도 나중에 이제 뭐 5.5도 이상 정도까지만 운전하고 그래서 콘덴싱 보일러라는 그거 아닙니까? 그 LNG 같은 경우 황 성분이 없습니다. 근데 황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어떤 저온 부식의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연료 중에 유황 성분이 존재하면 연소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SO2 가스가 생기고 SO2 가스가 더 이제 산화돼. 가속구 연소 공기가 들어오니까 산화되면 SO3 가스가 돼요. 그래서 SO3 가스는 공존하는 어떤 수분 H2O하고 결합해서 H2SO4 다시 황산이 된다는 거예요. 황산증기가. 황산증기가 되면 황산증기는 노점 이하의 금속 표면에 응축된 전부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노점 이상에서 SO2에 의한 그 경량 부식이 일어나나 금속 전열면 노점 이하가 되면 부식 그 포텐셜 다시 해서 점점 이제 어떤 징후가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고 그래서 부식률이 서서히 증가되면서 노점보다도 약 25도씨 낮은 점에서는 부식 포텐셜이 최대가 되죠. 그러다 더 점점 진입되면 약 47도에서 부식률이 최대가 됩니다. 그 이하는 더 많을 것도 없고. 그래서 항상 이런 어떤 그 딜 포인트 이 부분을 이제 항상 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기가스 노점, 배기가스의 수증기의 노점은 40, 실제로는 이거보다 조금 더 한 55 정도 됩니다. 55. 황성분이 없을 때는 한 55 정도 돼요. 그래서 LNG 같은 경우는 보통 뭐 55 이하만 되면 막 그 물이 막 생기고 이게 뭉치거든요. 연소가스 중에 SO3 가스가 존재할 경우에는 그 산성 노점은 급격히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벨호프 등에 의해서 제안된 다음 실험식이
노점을 구하는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하는 것이 배기가스 중에 H2의 증기 분압 또는 배기가스 중에 SO3의 증기 분압으로 해서 이런 어떤 실험식을 이제 만들었어요. 실험식을 만드는 데 계산하는 게 복잡하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는데 복잡한데 보통 SO2에서 SO3로 전환하는데 보통 약 한 12, 13 ppm 이렇게 되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거를 이제 계산해서 또 복잡해 구합니다. 그래서 복잡하다. 그래서 굳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요거를 이렇게 표를 구하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요게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요게 이제 연료 중에 이제 유황 성분이에요. 그래서 0.5, 1, 2 쫙 있죠. 그 다음에 이쪽 이건 뭐냐면 이게 이제 공기비입니다. 공기비. 그래서 공기비가 과잉 공기비가 5%일 때, 10%일 때 뭐 쭉 돼 있어요. 여기서 하나 예를 든 거예요. 과잉 공기비가 10%일 때 과잉 공기 연료 유황 성분이 2%이고 그 다음에 이게 리퀴드 연료니까 15% 정도 받거든요. 15%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딱 만나겠죠. 여기서 만나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그 수분 함량이 약간 그 10.9% 정도 된다는 거. 그래서 10.9. 그래갖고 그 다음에 SO2에서 SO3로 변하는데 약간 13 ppm 정도 된다는 거. 그래서 13 ppm 딱 찍고.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 딱 보니까 이때 노점 온도가 여기 딱 나옵니다. 그래서 노점 온도가 약 한 142°C. 그러니까 142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142 이상. 142 이상이 돼야 노점 온도 그 이상으로 운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에코노마이저라든지 저탄기 쓰는 경우에는 디에리타를 쓸 때도 보면은 디에리타가 용존산소를 제거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이런 어떤 저온 부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온도를 많이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뒷포인트 이상으로 올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거의 튜브 같은 경우는 안에 리퀴드가 있고 바깥에 가스라고 그러면 거의 튜브 표면의 온도 자체는 리퀴드 온도를 거의 대부분 거의 차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급수 쪽에 디에리타를 설치할 때는 이게 저온 부식 뒷포인트가 얼마냐를 먼저 판단을 해서 그 이상으로 온도를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어떤 그 급수 가열기를 쓰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쓰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어떤 산업용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까지 가능한 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는 경우가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표로도 이제 구할 수도 있어요. 공기연기의 최저 전해 유지 온도. 그래서 이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 연료 중에 이제 황성분 해갖고 각 그 유료 연료일 때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 이건 상당히 좀 낮게 돼 있어요. 낮게 돼 있어갖고 이거 참고로 일단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온도 올라간다는 부분이고 요게 이제 공기열기 전해는 온도에서 여기서 미분판 연소라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 그래서 똑같은 3%일 때 하더라도 온도가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절탄기 전해는 온도입니다. 3%일 때 절탄기 요럴 때 뭐 한 120도 이상. 실제로 이제 국소는 우리가 아까 대략 그 계산한 거 보면 이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형상이 이루어지는지 그 참고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참고 도면을 넣은 건데요. 아까 보일러를 설계하거나 어떤 시스템을 구성할 때는
항상 그 P&ID를 파이핑 앤드 인스트루먼트의 어떤 P&ID를 이런 식으로 도면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일러 부분하고 이쪽에 어떤 배관이라든지 전기장 부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쫙 구성을 해서 이런 P&ID에 의해서 나중에 뭐 전기기장 같은 경우는 수법이라든지 뭐 기타의 어떤 그 자료를 쭉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보일러를 순서화하거나 이럴 때는 항상 이런 P&ID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P&ID 중에서도 이제 이런 연료 라인 따로, 뭐 아까 증기나 급수 라인 따로, 뭐 덕트 따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시프트 바란스입니다. 이쪽에 증기가 나와서 그때 증기가 어디에 얼마로 가고 또 여기에 또 디에레타로 얼마로 가고 그 다음에 그때 급수는 얼마의 압력이 돼야 되고 얼마의 유량이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거는 시프트 바란스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거꾸로 이제 팬 선정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거꾸로 이걸로 시프트 바란스 다시 한번 리체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료에 의해서 모든 어떤 시스템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레이아웃 개념인데요. 보일러를 이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일러하고 이제 뭐 에코노마이저, 공기열기, FT팬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그 건물 룸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보일러 배치를 이제 이렇게 선정을 하죠. 배치를 선정을 해서 이때 이 보일러가 요 배치에 다 들어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또 줄여야 되는지 이런 어떤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검토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배치 부분, 이걸 이제 그 레이아웃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요 배치만 딱 끝나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높이가 천장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이런 식으로 천장 부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죠. 천장이 어디 달리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검토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일러 쪽에 이제 조립도입니다. 조립도. 그래서 보일러 쪽은 이제 어느 정도 설계가 이게 먼저 설계가 돼야 이제 보일러가 되는데 얘하고 아까 레이아웃 배치도 하고는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다 설계를 뭐 진짜 힘들게 도면이고 뭐 다 그려놨는데 나중에 보일러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 배치 부분하고 이거하고 같이 해서 이 정도면 여유가 있겠다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설계를 할 수 있지만 여유가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좀 더 키우든 이걸 줄이든지 뭐 높이를 더 키우든지 옆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방법을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드럼, 스팀 드럼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디자인을 할 때 보면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지금 뭐 스타일리스트 갖고 이제 이사님께서 상당히 좀 많은 거를 요구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상당히 많은 물량이거든요. 많은 물량인데 뭐 어떻게 좀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들보다는 실제로 이제 보일러 쪽에서 접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있고요. 일반적인 부분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 한 지금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질문할 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궁금한 거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줬으면 좋은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앞에 두고요. 두 가지입니다. 질문이 없다는 건 두 가지. 첫 번째는 인간 이관종이가 강의가 너무 현찮았다는 거. 그런 부분이 나오면 제가 참 여러분들한테 깊이 살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다 안다는 거. 어느 겁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네? 첫 번째요? 두 번째요? 두 번째요? 두 번째면 박수로서 끝내겠습니다.